떠도는 영혼의 노래. 김현주. 그날로부터 40여 년이 흘렀다. 7월, 현지는 시들어가는 장미꽃 정원 벤치에 앉아있다. 오랜 세월 속을 거슬러 꽃향기에 섞인 엿 냄새가 코끝을 간질거리며 스며든다. 기억이 환상처럼 허공을 떠돈다. 인터넷을 검색한다. 장미, 장미 정원, 장미 한 송이, 장미 향기. 검색창에 수많은 장미 관련어가 있다. 장미꽃 그림도 많다. 그중 장미와 여인, 문현철이 눈에 띈다. 분명히 그의 이름이다. 파란 대문집에는 5월이면 담장에 붉은 덩굴 장미가 피고 6월이면 옛 굴뚝을 감고 기어오르는 능소화가 화사했다. 화단 중앙에는 울퉁불퉁한 모양의 여주와 기다란 수세미가 주렁주렁 열려있고 그 아래 초록색 벨벳 소파가 있었다. 군데군데 쥐가 쏘라낸 흔적이 있는 소파 밑에는 흰 강아지가 묻혔다. 강아지가 쥐약을 먹고 죽은 후 어린 현지는 말을 하지 않고 지냈다. 조용히 유령처럼 초록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가 많았다. 열린 철문 사이로 사촌오빠 현철이 들어섰다. 카키색 책가방을 든 그는 흘낏 현진을 쳐다보았으나 말을 걸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다. 현진이도 모른 척했다. 그의 뒤로 보라색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따라 들어왔다. 쾅! 철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숨이 턱 막혔다. 현철은 징검다리처럼 놓인 다이아몬드형 블록을 딛고 활짝 열린 파란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 뒤로 눈부시게 흰 칼라로 깃을 세운 여고생이 들어왔다. 여고생은 화구 가방을 든 채였다. 현진은 아는 척하지 않았다. 여고생도 현진을 쳐다보지 않았다. 분명히 현철의 방 앞, 장미꽃 화단, 버려진 소파에 못난이 울보 인형처럼 현진이 앉아 있었는데 쳐다보지 않았다. 여고생은 대돌 위에 신발을 벗어두고 현철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석고상 아그리파가 있었다. 현진이 가끔 방에 몰래 들어서면 아그리파는 무심한 눈으로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다. 매사 냉정한 문현철처럼. 현진은 오랫동안 방 안에 있었다. 유화물감 냄새가 좋았다. 문현철의 냄새는 붓과 나이프와 팔레트에 묻은 물감 냄새와 똑같았다. 현진은 손가락으로 아그리파의 눈, 코, 입의 뚜렷한 윤곽을 더듬어 보았다. 석고상은 선뜩하도록 차가웠다. 현진은 장미 화단 속에 숨어서 여고생이 들어간 방 안을 오랫도록 지켜보았다. 화단 속 장미나무의 굵고 날카로운 가시를 피해 소름을 참으며 앉아 있었다. 화려하고 탐스러운 장미꽃들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였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둥둥 떠다녔다. 구름은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것 같았다. 악! 여고생의 날카로운 신음에 이어 문현철의 굵은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현진이는 귀를 막았다. 아! 현진은 가만히 속으로 소리쳤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정지한 듯했다.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지나치게 조용한 오후. 은은하면서 미묘한 장미꽃 향기가 현기증처럼 다가왔다. 그때 연냄새가 온 집안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물엿의 달콤한 냄새가 공기를 타고 강하게 출렁거리며 코끝을 자극했다.
연냄새는 너무 달아서 뱃속을 울렁거리게 했다. 현지는 참을 수 없는 구토증을 느꼈다. 무슨 냄새가 진짜 장미꽃 향기인지 헛갈렸다. 스르르 눈이 감기는 것 같았다.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장미꽃들이 눈앞에서 커졌다 작아지고 있었다. 꿈인 듯 생시인 듯 몽롱했다. 달콤한 엿 냄새가 은은한 장미꽃 향기를 기어이 삼켜버렸다. 엿 공장 일이 끝난 인부들이 퇴근하는 소리가 수선스러웠다. 현지는 소파에서 게으르게 일어났다. 고개를 쳐박고 엉덩이를 치켜들어 강아지가 묻힌 어둠 속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소파 밑은 함정 같았다. 까만 눈망울에 꼬리를 흔들며 재롱을 떨던 흰 강아지를 떠올리자 눈물이 나왔다. 방에서 키우다가 큰아버지가 몹시 화를 내는 바람에 마당으로 내려온 첫날, 강아지 해피는 더러운 시궁지 대신 사방에 놓여있는 쥐약을 먹었다. 해피는 몸을 한참이나 바르르 떨다가 죽었다. 눈을 뜬 채로. 현지는 큰아버지에게 쥐약을 먹여 죽이고 싶었다. 애가 또 소파 밑으로 들어갔어요. 옥자 언니가 소리쳤다. 눈이 아직 멍하네. 옥자 언니가 현진을 뒤에서 끄집어내었다. 흰죽을 쓰든지 누룽지라도 푹 끓여 먹어봐라. 저러다 진짜 죽겠다. 큰엄마의 목소리가 귓전에서 들렸다. 현진은 맥이 풀리면서 정신을 놓았다. 부엌방에서 새벽에야 정신이 든 현진은 옥자 언니가 준 따뜻한 숭늉을 마시고 그녀의 등 뒤에 엎여 다시 잠에 빠졌다. 다음 날에도 종일 누워 지냈다. 잠긴 눈이 제대로 떠지질 않아 세상이 깜깜했다. 얘 꼴이 말이 아니네. 넋이 나간 것처럼. 저 애를 어쩔 거나. 큰엄마가 끌끌 혀를 찼다. 현진의 아버지가 돌아왔다. 엿 공장의 채무를 모두 넘겨받은 그는 밤도망을 한 형님의 빚 청산을 했다. 엿 공장은 은행으로, 파란 대문집은 경매로 팔렸다. 거지 신세가 따로 없구나. 어릴 때 언뜻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아버지가 말했다. 현진이는 리어커에 짐짝과 함께 실렸다. 거지가 된 아버지를 따라 울퉁불퉁 돌멩이로 가득한 길을 지나 산동네 어느 골목길 맨 끝집 단칸방으로 이사했다. 1980년 3월이었다. 현재는 산 아래 계기완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건축 자재가 널려있는 학교 건물은 공사 중이었고 운동장에는 모래가 가득했다. 아이들이 현진을 왕따 시켰다. 첫 수업이 시작되면 뒷자리 아이가 현진의 갈래머리를 확 잡아챘다. 아버지가 아침 일찍 양갈래로 따아준 머리였다. 매일 기르웠다. 어느 날 현진은 끝내 저항하지 못하고 울음을 참다가 몰래 교실을 나왔다. 철길을 따라 걸었다. 구부러진 철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터벅터벅 자갈길을 걷다가 레일 위에 걷다가 기차가 오는지 기다렸으나 기차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 눈앞이 어룽어룽 희뿌옇게 앞이 보이지 않았다. 단칸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현진은 머리끈을 던지고 고무줄 2개를 끊어버렸다. 거울을 보았다. 찡그린 못난이 인형이 사나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머리를 풀어 헤쳤다. 가위를 머리카락에 갖다 대고 싹 뚝 잘랐다. 몹시 알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아버지가 말했다. 현진은 혓바닥이 가뭄 끝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음식을 넘길 수 없었다.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학교에 갔다. 아버지 뒤를 따라 교장실 소파에 잠시 앉았다가 교실에 들어갔더니 뒷자리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속이 후련했다.
그러나 아무도 현진에게 말을 걸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이쁘다, 우리 딸. 미장원에서 짧은 커트를 한 현진에게 아버지가 뻔한 거짓말을 했다. 손이 가늘고 얼굴이 하얀 아버지가 막노동 일을 시작했다. 매일 밤늦게 들어왔다. 동네 가게에서 인부들과 술을 마시고 취해 비틀비틀 노래 부르면서 뱃삼에 무초라고 흥얼거리면서 술 냄새가 싫은 현진은 대문 앞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달빛이 질펀하게 내려 은싸라기처럼 환한 골목길에서 먼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쪼그리고 앉아 땅에 구멍을 파서 유리굿을 따먹기를 했다. 자치기도 혼자서 했다. 그럴 때면 파란 대문집 장미꽃 향기 그윽한 5월이 자꾸 생각났다. 엿공장 안집, 장미 정원. 현진은 몽유병 환자처럼 밤이슬을 맞고 쏘다녔다. 어느 틈에 낯선 길 위에 서 있곤 했다. 파란 대문 그 집이 어디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깊은 밤 산동네 아래를 헤매다 흙 묻은 강아지 꼴이 되어 돌아왔다. 아버지는 고난 잠에서 깨지 않았다. 덩굴 장미꽃이 환하게 피어나는 5월. 대학이 가까운 산동네 집들은 대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계엄군에 쫓긴 대학생들이 도망 다닌다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다. 현진의 아버지는 집을 나간 지 이틀 후 밤늦게 돌아왔다. 현진은 밥통 속 말라 빠진 밥을 담아 김치와 된장국 뿐인 밥상을 차렸다. 우리 딸 밥 먹었냐? 아버지는 괜찮다. 먹고 왔다. 기운 없는 표정의 아버지가 현진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두 눈동자가 이글이글 불타는 느낌이었다. 그날 아버지는 끙끙 앓다가 몸을 이불 속에 시체처럼 묻고 잠들었다. 악몽을 꾸는지 연신 비명을 질렀다. 무슨 말인지 뜻을 알 수 없었다. 현진은 잠들지 못했다. 동네 사람들은 도청에 다녀온 이웃들이 전하는 소식 때문에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했다. 낮에도 대문을 닫고 안으로 잠갔다. 현진은 무서웠다. 그 무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5월 20일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현진은 뭐가 뭔지 알 수 없어 애타게 기다렸다.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텔레비전에서는 빨갱이 폭도들이 도시를 점령했다고 보도했다. 너그 아버지 도청에 나갔다가 죽었는지 모르겠다. 셋집 주인 아줌마가 말했다. 두려움과 함께 공포심이 찾아왔다. 먼 곳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현재는 아줌마가 일러준 대로 총을 맞아도 죽지 않으려고 솜니부를 뒤집어 썼다. 아줌마의 대학생 아들은 아침에 나갔다가 늦은 오후가 되어 들어와 점심밥을 먹고 다시 도청으로 나갔다. 사흘이 지났다. 대학생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줌마는 미친 듯 통곡을 하면서 매일 도청으로 나갔다. 사방을 헤매고 다녔으나 어디로 갔는지 끝내 외아들을 찾을 수 없었다. 현진의 아버지는 6월이 지나가도록 연락이 없었다. 7월 초에 친척 어른이 비쩍 마른 현진을 서울로 전학시켰다. 그래도 밥값은 할 정도이니 뭐야. 하긴 뭐 잠도 우리 집에서 자니까. 하지만 이제 아이도 낳아야 하고 나로서는 골칫덩어리 아니겠어. 제발 엄마가 데려가요. 사정이 지금 좋지 않아. 이제 다 컸는데 저 알아서 살아야지. 좀 더 기다려보자. 지금 어쩌겠냐. 친척 언니는 신촌에서 분식점을 했다. 현지는 분식집과 안집을 오가며 밥도 하고 빨래도 하는 등 가사를 도맡았다.
파란 대문집 옥자 언니처럼 부엌대기 신세였다. 쟤를 어떻게 해? 중학교도 가야 하고 누가 책임질 건데. 네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되어버릴 줄 어떻게 알았겠냐. 행불자인 것 같아야.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현재는 중학교를 거쳐 홍제동 야간 상업학교에 들어갔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친구들과 교복을 똑같이 입었어도 현재는 외톨이였다. 말을 꺼내려고 하면 반 친구들이 촌년이라고 놀리면서 따돌렸다. 자주 책상 위에 엎드려 잠든 척했다. 반 벙어리처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늘 더듬거렸다. 30살 현지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친척이 경영하는 대형 슈퍼마켓의 격리 직원으로 휴일 없이 일했다. 잠깐 틈을 내어 예술의 거리를 배회하곤 했다. 예전에 살던 계림동과 가까운 곳. 현지는 2학년까지 다녔던 중앙초등학교 맞은편 화방 옆 갤러리로 들어섰다. 무심히. 그때 번개처럼 가슴을 치는 느낌. 문현철의 전시회였다. 대동세상이라는 대형 작품이 전시장 입구에 포스터로 찍혀 있었다. 가슴이 베일 듯 아팠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끌리듯 떨리는 손으로 안내석에 놓인 리플릿을 집어들었다. 갤러리 중앙에는 춤추는 테라코타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수천 개, 아주 작은 크기의 토우들이 둥글게 원을 형성했고 그 뒤로는 수십, 수백 명이 따로 무리지어 있었다. 토우들은 군중을 상징하는 듯했다. 어떤 토우들은 눈이 없었고 코도 보이지 않았다. 입도 없는 그들은 웃는 듯 했으나 우는 얼굴이었다. 눈물과 웃음을 함께 반죽했는지 진이겨진 얼굴의 토우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옹기로 구운 형상은 크고 작은 강강술래 형상이었다. 그들은 어깨동무처럼 둥글게 원을 그렸다. 백자로 만든 형상들도 있었다. 그들 중에는 머리수건을 쓴 채로 통곡하는 듯 일그러진 표정들이 많았다. 갤러리 한쪽 벽면에는 대형 작품의 광목천이 걸려 있었다. 천정에서부터 펼쳐진 광목천에는 수만 명의 군중들이 먹물 그림으로 형상화되어 있었다. 그들이 어딘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걷거나 또는 두 손을 높이 벌리고 만세를 부르고 있었다. 관람객들은 조용히 한쪽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다. 사진을 찍거나 무언가를 열심히 노트에 기록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현재는 입구 쪽에 있는 벽면의 설명을 읽었다. 민주화 운동, 해방 공간, 운운. 문현철 작가는 그 뒤로 긴 글이 깨알처럼 적혔다. 갑자기 머리가 아팠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아버지. 울컥하는 뜨거운 슬픔이 치밀고 올라왔다.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현재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애를 썼으나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행방불명.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실종 신고를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친척이 알려주었다. 그때까지도 현지는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 아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아버지라는 사람이 불쑥 나타났다. 그러나 그와는 1년도 함께 살지 못했다. 5월 그날 깜쪽같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아버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버렸나. 현진의 생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진 사람은 아버지 이전에 엄마가 있다. 얼굴은 알지 못한다. 다만 죽었다. 죽었으니 말도 꺼내지 마라.
큰엄마가 말했다. 파란 대문집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금기였다. 현지는 허공을 떠다니듯 살았다. 뿌리는 있으나 흙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개구리 밥처럼. 문현철 작가의 작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혼곡이라 해야겠죠? 어느 목소리가 귀를 진동시켰다. 갑자기 전신에 두드러기가 날 지경이었다. 속이 뜨겁고 아팠다. 온갖 감정이 섞여 끓어오르듯 넘치는 느낌이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한다. 누구를 향하는지 모를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쳤다. 현지는 출구를 향해 나갔다. 그때 문현철인 듯한 남자가 사람들과 함께 갤러리로 들어서고 있었다. 얼굴이 이미 취해버린 듯 불과한 표정이었다. 그가 비틀거렸다. 한 여자가 그를 재빨리 부축했다. 오늘은 안 되겠어요. 그냥 가요. 아니야. 괜찮아. 그의 혀가 말리듯이 소리가 꼬였다. 선배님, 오늘은 그냥 가셨다가 내일 철수할 때 오시죠. 작품이 다 팔렸답니다. 문현철. 그는 주름이 가득한 중늙은이였다. 구불거리는 머리는 지나치게 덥수룩했고 쇠잔한 얼굴은 술에 찌든 사람처럼 보였다. 술에 만취해 밤늦게 집에 돌아와 잠에 빠져들던 본 적이 있는 익숙한 아버지라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초췌하고 침울한 얼굴. 현지는 한쪽에 선 채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안경 속 눈동자가 젖어있는 느낌이었다. 온몸으로 우는 듯한 그런 사람을 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언론들과 미술계 반응이 좋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팔려고 내놓은 작품은 아니었어. 딱 한 점만 팔려도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내 작품 저 한 점은 남기고 싶어. 하하하, 이미 다 팔렸답니다. 선화랑 주인이 3점이나 구입했어요. 인사동 명인방 주인이 가게 입구에 세우겠다면서. 문현철 옆에 있는 여자는 어딘지 낯이 익었다. 여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그물망 사이로 그녀를 몰래 보았다. 그의 방으로 들어가던 예쁜 여고생. 보라색 교복을 입은 미술 입시반. 동급생 문현철에게 그림을 배웠던 여고생은 얼굴이 뽀얗고 갸름한 형, 두 눈은 지나치게 커서 인상적이었다. 그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눈이 동그랗고 선한 긴 머리 여자는 천천히 그의 뒤로 걸음을 옮겼다. 현지는 그의 작품 리플릿을 오래도록 책장에 넣어두었다. 80년 봄날 잔혹한 어둠이 도시를 공격했을 때 5월 26일 농성동 통합병원 부근 죽음의 행진 행렬 속에 문현철이 있었다. 그는 그동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해 기진맥진 가수면 상태를 오가며 헤매고 있었다. 다 죽겠구나.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는 머지않아 도청이 함락되리라는 것을 감지했다. 도시의 수습위원회와 거대한 어둠과의 협상이 결렬된 26일 오후였다. 대한민국에서 도시 하나를 완전히 점령한 그들은 자신들의 총구가 어디를 향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시간은 망각하고 싶은 시간이었다고 증언한 그들도 있었을 것이다. 문현철은 시민들이 모인 도청 시계탑 아래에 있었다. 살아있는 함성과 통곡이 들렸다. 악몽 같았다. 두려움에 떨었다. 피비린내 학살 현장을 보고 죽기 살기로 도망친 생각. 부끄러워.
고개를 무릎 사이로 처박았다. 친구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모두 숨어버린 것인가. 우두커니 그가 접한 것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수십만 시민들이었다. 그 얼굴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보이지 않는 죽음이 떠올랐다. 죽음이 그의 눈 속에 들어왔다.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공포가 그를 잡아먹을 것 같았다. 처참하지만 순결한 피의 도시, 죄 없는 시민들이 흩어졌다. 문현철은 자취방에서 한껏 몸을 웅크렸다. 26일 오후 7시 반. 문현철은 누군가 제 목을 옥지는 것만 같아 겨우 눈을 떴다. 소스라치게 일어났다.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고 뛰었다. 도청으로 가기 위해 대인시장 앞을 지나갔을 때 훤칠한 키에 얼굴이 하얀 작은 아버지를 언뜻 보았다. 고개를 돌렸다. 작은 아버지인가? 아닌가? 그를 외면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버지의 엿공장이 망한 뒤 모든 빚이 작은 아버지에게 넘어갔다. 승려가 되기 위해 지리산 암자에 머물렀던 작은 아버지가 속세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부도가 난 후 문현철은 작은 아버지에게 의탁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에서 간신히 집을 구한 부모님이 삼남매를 불렀다. 문현철은 작은 아버지가 리어카에 조카 현진이를 태우고 간단한 가재 도구를 싣는 것을 보았다. 누나들과 함께 서둘러 서울로 갔다. 그러나 80년 봄, 학교는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친구들은 신군부에 저항하고 있었다. 정치에 관심 없는 그는 어수선한 세상이 싫었다. 기대치가 너무 큰 부모님께는 온다 간다 말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삐쩍 마른 작은 아버지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다. 다리를 쩔뚝거리며 어디를 다친 것인가. 아마 도청을 향해 가는 길일 것이다. 시민들이 향하는 곳, 도청. 문현철은 작은아버지 눈에 띄지 않게 몸을 숨긴 후 사람들 무리에 섞여 도청으로 갔다. 그것이 짧은 일별이 될 줄 끝내 알지 못했다. 아마 그 사람은 작은 아버지가 아니었을 수 있다고 문현철은 애써 생각했다. 말이 없고 매사 조용하기만 했던 작은 아버지는 세상 일에 거의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문현철은 자신의 거취를 알리려고 부모님께 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통신 두절, 모든 흐름이 막혔다. 바깥으로 가는 경로가 이미 차단당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죄 없는 도시 하나가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거세당한 것 같았다. 떠나자. 서울로 가야 한다. 이건 분명 꿈이다. 꿈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현철은 간단히 소지품을 꾸렸다. 그는 달아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섰다. 달아나지 못한다. 달아나자. 아니 못하겠어. 달아나야 해. 안 돼. 안 돼. 탈출하다가 죽을 것이다. 도청으로 향했다. 광장. 공기 속에서 시체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향냄새에 섞여 영혼이 떠돌아다녔다. 그들이 하늘의 해를 멈추게 하고 구름을 멈추게 했다. 문현철은 눈을 들어 허공을 본다. 아득할 뿐 해는 검은 점으로 남아 그의 눈동자를 태울 듯 뜨겁게 장렬하고 있었다. 그는 검은 태양을 눈 속에 담았다. 도청으로부터 끝없이 달아나려 했으나 몸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피냄새 나는 어둠이 도청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 공포에 질린 시민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 문현철도 그 길로 도망치듯 달방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밤의 정적 속에서 비겁함과 굴욕감을 느끼며 울었다. 멀리서 들리는 총소리,
5월 27일 새벽 4시. 도청을 포위하고 작전을 개시하라. 사살하라. 어둠은 더 큰 어둠의 지령을 확인한 뒤였다. 문현철은 히틀러의 학살 명령으로 사라진 체코의 작은 마을 리디체를 떠올렸다. 친구들과 본 적이 있었던 영화 새벽의 7인, 그 장면이 기억을 스쳤다. 울컥했다. 뜨거운 분노로 치밀어 올랐던 그 실화와 지나치게 흡사한 이 도시의 상황. 끝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리디체 사람들. 그 마을은 지명도 사라지고 지도에서도 삭제당했다. 모두 죽거나 수용소로 끌려갔다. 혼란에 빠진 문현철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었었다. 두려움에 떨었다. 죄책감으로 울었다. 가슴이 뜨겁게 아팠다. 그는 잠들 수 없었다. 격리된 도시에서 탈출할 수 없어 한없이 울었다. 그날로부터 40여 년이 지났다. 현진은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무등산 아래 어느 집, 덩굴 장미꽃이 환한 담장을 찍다가 언뜻 파란 대문집을 떠올린다. 있었으나 없었던 아버지도 떠올랐다. 현진은 아버지의 얼굴이 차츰 기억나지 않았다. 이사 다니는 동안 단 하나뿐인 앨범을 잃어버렸다. 아버지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현진은 여전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죽은 그의 몸을 본 적이 없었다.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를 의문의 실종. 호적에 문귀석의 자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그는 아버지임이 분명했으나 80년 그날 어딘가에 안매장 되었을지 모를 실종자일 수 있다. 현진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의 마지막 음성만 귓가에 남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날 현진에게 말했다.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라. 아버지 금방 올 테니. 현진은 처음으로 문귀석을 검색한다. 문귀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딱 2사람이 있었으나 전혀 닮지 않은 경상북도 사람이다. 그리고 서울 사람. 문귀석, 그는 문현진의 호적 초본 외 어디에도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 사촌 문현철을 검색한다. 강원도 오지에서 아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그의 근황을 본다. 그림 제목 무등 속으로 60cm 곱하기 44cm 문현철. 무등산 그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의 그림은 관념적이다. 무엇을 생략했을까? 무엇을 기호화했을까? 이 무등산은 진짜 무등산인가? 콜라주 기법처럼 까만 종이와 흰 종이를 뜯어붙인 작품. 안개에 휩싸인 듯한 무등산은 흡사 피가 빠져나간 듯 무심한 느낌이다. 무념무상의 아무 움직임 없고 느낌조차 일어나지 않는 멈춤. 이제 문현철에게는 기억 속에서 안녕하고 그리운 무등산이 되었을까? 그는 떠났다. 멀리, 더욱 멀리 강원도 산속에 집거한 그는 이제 그날을 잊었을까? 흑백으로 남은 기억의 5월. 그는 오직 먹물 종이와 흰 종이로만 산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태백산이거나 지리산이거나 대한민국 지도에 있는 모든 산일 수 있다. 사진 속 그의 얼굴은 편안해 보인다. 현진은 파란 대문집의 기억이 다만 꿈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오래된 과거는 꿈에서 살아보았을 것 같은 엿공장, 5월 장미 향기 그윽한 곳. 서울살이 때 영혼이 아팠으나 간신히 살았다. 악몽을 꾸고 나면
강아지 햇빛처럼 약을 먹고 죽기를 소원했다. 방 안에 살던 흰 강아지를 마당으로 휙 내던진 큰아버지를 만날 때면 부르르 몸이 떨렸다. 그는 마당과 부엌과 곳간, 뒤뜰, 엿공장 군데군데 쥐약을 놓은 것을 망각했을까. 현지는 노트북을 끈다. 숨이 막힐 듯 갑갑하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교도소 안매장터를 발굴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막막하다. 아버지, 감쪽같이 존재가 사라진 세상에 무의미한 이름이 된 문귀석. 현지는 도시와 소읍의 정신병원과 요양원을 뒤지고 다녔다. 찾을 수 없었다. 죽었으나 죽지 못한 현진의 아버지는 먼 허공 어딘가를 떠도는 넋이 되었을 것이다. 먼 곳에서 총소리가 들린다. 캐터필러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흔들리는 것 같다. 5월이 되면 현진의 영혼은 정처 없이 떠돈다. 아무도 아버지를 찾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친척들과 완벽하게 인연을 끄는 현진은 아버지의 한때나마 빛이 났을 과거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다. 이제와 자신을 돌봐주었다는 그들에게 학대받았다고 어찌 말하랴.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어디에 호소할 것인가. 서울로 올라간 후 그들은 가난에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 바빴다. 아무리 애를 써서 돈을 벌었어도 그놈만은 유리 티팟에 영국 홍차를 우려 마실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 비가 오면 로핑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리는 셋집 상하방에서 깊은 한숨을 자주 내쉬곤 했으므로 사정이 딱했다. 그러니 그 누구도 현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정하게 말해주지 않았다. 계림동 골목에 들어선 순간 시간이 갑자기 흘러간다. 현진은 도로에서 휘어지도록 굽은 골목길을 올려다본다. 과거 속으로 시간 이동을 하는 기분이다. 이토록 작고 좁은 길이었나. 골목길의 하늘은 골목만큼 좁다. 좁은 하늘길에는 이리저리 뒤엉킨 전선들이 보인다. 전선들이 구획을 지어 조각조각 하늘을 나뉘었다. 골목길은 혼자서 걸어다니던 등하굣길. 전영역까지 그 길 구석진 곳 달고나 장수 할아버지 앞에서 우산 모양 별 모양을 떼어내었다. 돌사탕을 입안에 굴리면서 걷다가 지치면 주머니 안에 든 샌베이 과자를 바삭바삭 부스러뜨리면서 터덜터덜 파란 대문집으로 걸어가던 기억. 그 골목에는 낡고 초라한 간판들이 여태껏 남아있다. 길 양쪽으로 다닥다닥 늘어선 가게들은 1980년에 보았던 간판들이다.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 엿 공장이 있었던 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걷자마자 멈추었던 시간이 째깍째깍 빠르게 움직인다. 순식간에 잃어버린 시간이 현지를 향해 기억의 그물을 펼친다. 계림동 성당 맞은편에 있었던 엿 공장.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공간을 찾아서 걷는다. 그곳은 신축 아파트의 공사장이 되었다. 거대한 가림막 펜스가 늘어선 넓은 부지 속에 어린 날이 지하 깊숙이 파묻혀 있다. 녹색 소파 밑에 파묻힌 강아지가 생각난다. 과거의 일, 모든 것은 시간 속으로 사라졌다. 엿 공장의 넓은 부지는 고층 아파트 건물로 치솟을 것이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것일까? 무엇이 두려워서 이곳을 찾지 못했을까? 성장통을 겪었던 기억의 공간. 그곳은 사나운 철근들이 어지럽게 늘어선 공사장의 넓고 큰 땅에 불과하다. 이것은 현실이다.
현재는 과거 위에 정착하면서 끝없이 변화를 겪는다. 모든 성장하는 것들은 현재를 흘러 미래로 향한다. 신축 아파트 공사장 뒤편으로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 푸른 길이 조성되었다. 그것으로 기차가 지나갔었던 것은 1980년 이전, 과거의 일. 이제 녹색의 숲이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는 일상의 공간으로 완전히 변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 아버지의 그날, 몸속의 피가 따뜻한 아버지는 분명히 산동네를 내려와 이 엿공장 터를 한번 들여다본 후 도청을 향해 뛰었을 것이다. 잘못한 사람은 네가 아니여. 그러니 학교에 가자. 아버지가 현진이 편을 들어주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자기 편이 생겼던 기억. 현진은 뭉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 가슴 속에서 붉은 분노가 울컥거리며 치밀어 오르고 있다. 다다를 수 없는 거리의 깊이를 시간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부껴 간다. 이제는 무엇 하나 보아낼 것 없는 눈에 누가 올렸는가 만장 하나 팽팽 펄럭펄럭 하늘 끝 한 점을 뒤틀리며 펄럭이고 있다. 땅속에 묻힌 과거. 바깥 철문이 쾅 닫히면 숨이 턱 막혔던 그곳 파란 대문집에는 환하고 향기로운 장미꽃 화단이 있었다. 5월이 되면 장미 향기가 은은하게 떠다니다가 연냄새와 달큼하게 섞여 흐르는 곳. 공장 입구에서 모락모락 흰 수증기가 안개처럼 가득 흘러나오고 높은 굴뚝 속 흰 연기는 구름을 향해 끝없이 올라갔다. 동네 아이들이 침을 흘리면서 철문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면서 엿보던 그곳. 너는 물엿에다 밥 말아 먹는 거냐? 호기심에 찬 남자아이가 대문 사이로 내다보면서 물었던 그 집. 흰 강아지 무덤, 초록색 벨벳 소파가 있었던 장미 정원. 사촌오빠 문현철이 그린 장미와 여인을 다시 자세하게 살펴본다. 빨간 장미꽃들에 둘러싸인 둥그런 아기를 품은 여자의 고개 숙인 그림이다. 눈을 감은 여자는 장미 정원 속에서 보았던 그 여자일까? 두 눈이 크고 까맣던 사진 속 작가의 얼굴을 보았다. 문현철이 맞는지 몇 번이나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정말 사촌 오빠인가? 중늙은이가 되어 허탈한 표정으로 세상을 초월한 듯 웃는 얼굴. 그림을 잘 그리는 고등학교 3학년 문현철을 떠올리면 아그리파 석고상과 유화 물감이 기억난다. 펄럭이고 있다. 하얀 만장이 한 줄기. 계림동 성당 맞은편에 있던 엿공장. 과거는 스산하게 펄럭인다. 희디흰 만장에 보이지 않게 쓰인 아버지의 행적. 그 이름. 현지는 신축 아파트 공사장 가림막 펜스를 쳐다보면서 그곳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떠나지 못한다.